로마에는 한 사람의 귀족이 여러 평민을 후원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왕정 시대에도 존재했지만 공화정으로 들어서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공고화되었다. 파트로누스, 즉 후원자인 귀족은 보호를 받는 평민들에게 법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클리엔스, 즉 피후원자인 평민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자에게 충성을 바치고 다양한 의무를 수행했다. 예를 들어 후원자가 선거에 출마하면 피후원자는 그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후원자의 농장을 관리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는 주로 귀족과 평민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가난하거나 정치적으로 약한 귀족이 피후원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부유한 평민이 계층이 낮은 평민, 해방노예 혹은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의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후원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다. 후원자가 거느리는 피후원자의 수가 많아 모든 피후원자를 돕는 것은 불가능했다. 후원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특정 피후원자를 더 많이 지원했다. 다른 피후원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더구나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평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후원자의 경제적 원조가 단기적으로는 유용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왕정 시절에도 귀족과 평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왕이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나마 균형이 유지되었다. 솥의 다리가 3개일 때 그 솥은 안정적으로 선다. 하지만 이 중 하나가 빠지면 균형이 무너져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왕, 귀족, 평민이라는 3개의 다리가 균형을 유지하다가 공화정으로 전환하면서 하나의 다리가 사라졌다. 집정관은 매년 원로원에서 배출되는 귀족들로 구성된다. 겉으로는 공화정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고 권력은 귀족에게로 급격히 쏠리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은 공화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강경파와 온건파 두 집정관이 물러난 다음 해에 새로운 두 집정관이 취임했다. 이때가 기원전 494년이었다. 당시 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던 평민들은 새 집정관들의 성향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평민들은 에스큘리누스 언덕과 아벤티누스 언덕에서 밤마다 모임을 가지며 상황을 논의했다. 두 집정관은 이러한 평민들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를 원로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원로원 의원들은 집정관들이 골치 아픈 문제를 원로원에 떠넘긴다고 분노했다. 그들은 강경파였던 작년의 집정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였다면 평민들의 사적인 모임을 즉각 해산시켰을 것이라며 현 집정관들을 비난했다. 또한 원로원은 집정관들에게 병력 징집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비록 작년에 여러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했지만 로마 외부의 여러 부족은 여전히 로마를 위협하고 있었다. 두 집정관은 관청으로 가서 병력 징집을 시작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평민들은 집정관들 주위로 몰려들어 말했다. 이제 더는 속지 않을 것이다. 공적인 신의가 지켜지기 전에는 단 한 명의 병사도 징집되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자유를 되찾은 후에야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다. 집정관들은 평민들의 결의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논하러 원로원으로 갔다. 원로원에서는 젊은 의원들이 집정관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용기가 없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면 집정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두 집정관은 다시 관청으로 돌아와 평민 중에서 가장 선동적인 인물을 지목하며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많은 평민이 그를 보호하려고 둘러쌌다. 집정관들은 집행관들을 보내 체포를 시도했지만 평민들이 이를 저지했다. 이로 인해 양측 사이에 소란이 일 뻔했지만 다행히 충돌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지목된 평민은 체포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원로원에서는 독재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마터면 강경파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독재관으로 선출될 뻔했다. 그랬다면 볼스키족, 아이퀴족, 사비니족이 동시에 무장한 이 위험한 시기에 로마 지배층은 평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다행히 원로원의 고위 의원들과 집정관들은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했다. 그들은 발레리우스 가문의 마니우스 발레리우스를 독재관으로 선출했다. 평민들은 발레리우스 가문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전례를 떠올리며 지나친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예상대로 독재관의 칙령은 온건파였던 전임 집정관 세르빌리우스가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해 평민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이에 호응하여 평민들은 대립을 멈추고 군적에 등록했다. 총 10개의 군단이 징집되었는데 이는 당시까지 최대 규모의 군대였다. 두 집정관에게는 각각 3군단이 배정되었고 독재관은 4군단을 지휘했다. 더는 전쟁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 두 집정관은 군대를 이끌고 각각 아이퀴족과 볼스키족을 격파했다. 독재관은 사비니족과 맞서 싸웠다. 독재관은 기병을 돌격시켜 단숨에 적의 중앙대열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적 진영의 양쪽 날개가 지나치게 벌어져 대열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점을 간파한 전술이었다. 혼란에 빠진 적군을 로마 보병이 공격하며 단 한 번의 전투로 적의 진영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냈다. 이 전투는 레길루스 호수 전투 이후로 가장 중요한 승리로 평가받는다. 독재관은 개선식을 거행하며 로마로 돌아왔다. 세 방향에서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로마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발레리우스 독재관은 먼저 원로원의 채무로 인해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원로원은 이를 거부했다.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이를 방해한 것이다. 이에 발레리우스는 독재관직을 즉각 사임했다. 평민들은 비록 그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그의 진정성을 이해하며 그를 박수와 환호로 배웅했다. 이 무렵 아이퀴족이 다시 군사활동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원로원은 두 집정관에게 군단을 소집해 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평민들이 더는 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 북동쪽에 위치한 성산으로 퇴각했다. 생존에 필요한 물품만 가져간 평민들은 조용히 머물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로마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 순간에 외부 부족들이 쳐들어온다면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로원에서 먼저 평민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파가 중재자로 나섰다. 그는 웅변가로 평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성산에 도착한 아그리파는 평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옛날에 배를 제외한 몸의 각 부위가 불만이 많았다. 각 부위는 배가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기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배를 굶겨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 손은 음식을 전달하지 않고 입은 음식을 받지 않고 이빨은 씹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결과 몸 전체가 약해져서 모두 죽게 될 지경이었다. 결국 배는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온몸의 활력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원로원을 배에 비유한 슬기로운 연설이었다. 평민들은 마침내 화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해의 조건으로 평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관직을 창설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호민관 제도가 탄생했다. 호민관은 평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호민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되었다. 첫째, 누구도 호민관을 해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둘째, 호민관은 귀족들이 제안하는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셋째, 호민관은 평민들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귀족과의 협상에서 평민의 뜻을 대변한다. 넷째, 귀족은 호민관직을 맡을 수 없다. 최초의 호민관으로 카이우스 리키니우스와 루키우스 알비누스가 임명되었다. 호민관의 임기는 1년이며 인원은 점차 늘어나서 공화정 말기에는 10명까지 이른다. 평민들은 호민관 제도를 통해 귀족과의 투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귀족들 역시 이 제도로 완전히 불리해지지는 않았다. 귀족들은 이제부터 평민 대표로 뽑히는 호민관 몇 명만 상대하면 되었다. 더구나 영향력이 있으며 부유한 평민들이 호민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서 귀족들과 협력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성산 사건은 로마 사회의 갈등을 협상과 제도적 개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로마가 강력한 공화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마라톤 전투와 페르시아 전쟁 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성산 사건이 벌어지기 약 5년 전에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에서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이 발생합니다. 대제국인 페르시아는 즉각 반란 진압에 나서게 되고 이것이 결국 페르시아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오니아에서 그리스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대부분 도시 국가, 즉 폴리스들이 페르시아의 겁을 먹고 거절하지만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페르시아는 이오니아의 반란을 4년 만에 진압합니다. 이어 황제 다리우스 1세는 반란에 지원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에레트리아는 금방 함락하지만 아테네는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와 운명의 일전을 벌입니다.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